김용민 브리핑. (2016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장기간 병역 기피를 해서 지명 수배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겨레 보도가 그러한데요. 반주현 씨는 이미 아버지 반기상 씨와 함께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지난 10일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즉 뇌물 공여와 돈 세탁, 그리고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반주현 씨는 1978년생인데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도록 병역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반주현 씨의 아버지 반기문 씨의 동생인 반기상 씨는 형 반기문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민생 행보에서 노출한 대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박근혜의 모습을 닮은 반기문. 이제는 병역 면탈에 뇌물, 돈 세탁까지 비리의 전형 이명박의 모습까지 갖추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입장을 정리했듯 이런 몰골에 반기문 씨가 집권한다면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명박근혜 시대의 연장일 뿐입니다. 반기문 씨의 조기 낙마설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기문 씨는 완주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완주는 본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끝까지 후보 타이틀을 단다고 한들 국민의 신망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반기문 씨는 여전히 모르는 모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를?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씨입니다. 네, 김성회 보좌관 바꿔주십시오. 김성회 보좌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PD님. 예, 이 곰은 제주가 부리고 그다음이 뭐죠? 돈은 왕서방이 벌죠. 예, 돈은 스토리 TV가 버는 모양입니다. 스토리 TV가 남의 그 팟캐스트 음원을 마음대로 따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어떤 건 150만 클릭이 넘어갔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누가 보여줘갖고 어제 알았는데. 예. 150만 클릭이 넘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벌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유튜브에서 일정한 어떤 조회수가 나오면은 광고비가 나오는데 이 양반 대박 났네. 스토리 TV. 야, 이게 우리가 열심히 토크해가지고 냈더니 돈은 딴 사람이 버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출처도 밝히지 않고 내서 좀 그렇더라고요. 예. 스토리 TV. 아마 지금 통째로 이걸 올리니까 아마 이건 듣고 있겠죠? 지금 저희가 대화 나누는 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자르고 올리든가 편집할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럼 또 저희는 또 신고라는 또 비장의 병기가 있죠. 예. 네, 그렇죠. 신고에서 확 내려가면은 이거 곤란해질 걸. 예. 스토리 TV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양심은 장착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름대로 간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예, 본인은 또 자기는 진보 진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변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돈을 왜 벌어? 그러면 그 돈 다 내놓고 어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기부하면은 또 몰라. 아니 그것도 왜 그 좋은 취지를 왜 허락 받고 안 해? 그러게요. 예. 그래요. 허락을 받아야죠. 예. 스토리 TV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건 막 올리더만요 보니까. 예, 이 사람이 말이죠.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좀 멋있게 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황교안 국무총리 한 번 태어난 인생 내가 다수표로서 대통령이 될 길은 없지만 여하간 문자 해고를 당한 처지에서 그야말로 상전벽해지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금 맡고 있는데 황교안의 어제 사실상 간접적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황교안 문자 해고자가 어제 신년회견은 깜짝 놀랐는데요. 예. 이거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선관위를 총괄하면서 다음번 선거 준비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연임 대통령인가요, 이분은? 게다가 안하무인이 이럴 데 없고 그 바른정당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꾸짖기까지 했다는데요. 예.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국회에 나와서도 그러는데 젊은 여성 의원들 말할 때 잘 못 견딥니다. 예,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항상 보면 젊은 여성 의원들 아니면 젊은 남성 의원들. 그러네. 권위 의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지긋한 의원들이 뭐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듣는데 젊은 여성 의원이 말하면 잘 못 견디거든요.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말한 주체에 못 견디는 그러니까 19세기형 인간이라서 이 박정희 시대에는 잘 어울렸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러시면 안 되죠, 이분이 지금. 아니 황교안이 왜 장제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을까요? 아니 그 장제원 의원 성명을 보니까 길어야 4개월, 짧으면 2개월 권한대행이면서 왜 분수 넘치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의 지적입니다. 아니 뭐 틀린 말이 있어요?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말을 했다는데 장제원 의원 생각이냐 아니면 당의 생각이냐까지 따져 물었다는데 이분은 새누리당으로 나갈 거니까 바른정당은 아마 경쟁 정당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군기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블랙리스트 만들려고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인의 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보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어제도 이제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다고 하는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문자 해고자가 그 12월 대정부 질의 때 최이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출마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최이배 의원이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확인을 하려면 최이배 의원한테 이제 대정부 질문 때 대선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지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미 했던 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뭐 그건 나중에 좀 보고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도록 만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한 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문제 제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황교안이 나오려면 반기문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일단 포기 없이 쭉 간다고 선언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설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반기문 씨가 중도 하차 선언하면은 아무래도 때는 이때다라면서 황교안이 나서겠죠. 그렇죠. 예, 약간 아싸의 마음이 생기겠죠. 아싸의 마음, 아싸심, 아싸심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출마를 밝힌다면 뭐 당연히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아야 할 테고요. 그렇죠. 최대한 늦게 내려놓고 출마를 선언할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뭐 좀 다른 비유입니다만 한번 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깨지기 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군대를 면제당한 사람이 전체 남성 의원 중에 몇 %일까? 물론 그분들이 대부분 민주화 운동과는 무관한 그런 삶의 이력이 있으니까 군대를 안 갔다면은 일부러 뺐거나 혹은 심신미약 상태 혹은 우편물을 수령을 하지 않아서 이런 거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한 70% 이상은 군대 갔지 않았겠습니까? 90%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요? 제가 여쭤본 질문 중에 가장 높은 보통은 다 반쯤 가지 않았냐로 물어보는데 새누리당이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가 장관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 중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이 되는 사람들까지는 정상적으로 국민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20대부터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도 그 사법고시 복귀 전에 잘 아시겠지만 그 두드러기로 몸이 가렵다고 군대를 면제받지 않았습니까? 30년 동안 320만 명인가가 군대를 재원하는 과정에서 딱 4명이 있었다는 그 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두드러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우연히도 이 나라의 장관을 하는 새누리당 정권의 장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얼토당토한 이유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슨 전화를 안 받든지 우편물 수령이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군대를 안 간 사람들 때문에 새누리당이 오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군면제자 집단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은 국무회의가 군면제자 집단입니다. 지금 이 황교안 총리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조윤선을 해임했었어야죠. 그 블랙리스트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사표를 받아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명예퇴진을 하게 해줍니까? 이건 지금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어제 또 그 신년회견 내용 보니까요. 가장 놀라웠던 게 이분법적 사고가 지향돼야 된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 위기를 만든 건 박근혜 일당, 황교안을 포함한 박근혜 일당이 위기를 만든 거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전체 국민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민심을 통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자기가 국가 위기를 얘기합니까? 그 국가 위기를 자초한 본인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을 지휘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최순실 사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무능하게 굴었던 것이 본인인데 지금 남들에게 꾸짖는 듯이 얘기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국내적으로 어렵다? 누가 어렵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 삥 뜯어갖고 어렵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은 완전히 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 없다고 생각하고요. 20대 때부터 이 가려움, 이 두드러기로 군대 면제를 받는 사람들의 인생 이거 뻔합니다.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냥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씨가 출마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야당 쪽에서. 뭐 나와주시면 나쁠 건 없겠죠. 정말 감사한 일. 반기문과 함께 나오면은 뭐 더 감사한 일이고. 예. 최고죠, 최고. 예. 새누리당은 우리 황교안 문자 해보자 나오시고. 예. 우리 저 바른정당은 반기문 씨 나오시고. 네. 뭐 볼만할 것 같아요. 예. 매우 기대됩니다. 예. 두 분 다 우리가 너무 박대하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 어제 그 문체부 차관 이 양반이 그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사과하더만요. 참 뭐 블랙리스트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차관이 사과를 한 것도 웃겼고. 예. 그걸 사과를 하려고 했으면 뭘 사과를 했어야 되냐면요. 예. 블랙리스트가 이렇다라고 리스트를 들고 나와서 그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들한테 사과를 했었어야죠. 예. 그리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작성한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사과를 시켰어야죠. 그런데 뭐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뭐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셨다면 죄송하고 이러고 있는 자체가 아무런 사과와 반성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문제를 폭로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우리 유진용 전 장관도 뭐 좋은 말씀하셨지만 전 어제 보면서 눈을 의심했던 게 이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블랙리스트는 정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란 누명을 씌워서 차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분명한 범죄 행위다라고 했는데 이 공무원 유진용 씨에게도 좌익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체제에 반대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사상이 다른 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는 정당하지만 다만 정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야, 저 사람은 사회주의 계열 아니야? 야, 저 사람은 막시즘을 공부한 것 같은데? 제껴. 이런 블랙리스트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큰일입니다, 지금. 진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정치 사상의 자유가 뭔지 헌법부터 좀 배우고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의미에서도 18살 그 이하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의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어제 김누리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칼럼에서 이게 학교가 감옥으로 느껴진다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이렇게 억압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면서 열심히 그 체제에 적응했던 모범생들은 곧 모범수일 것이고 이 모범수들이 나중에 아무 문제인식 저항의식 없이 사회에 나갔을 때 조윤선이 되고 김기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열심히 공부하지 그랬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큰 문제죠, 진짜. 사회에 나가서도 모범수가 되는 이런 국민들을 줄여야만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스토리 TV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뭐 전혀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네. 하여튼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남의 자원을 도용하는 사람들은 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제 뭐 제 그 팟캐스트가 뭐 대단치는 않지만은 우리 김성회 보좌관 같은 분이 빛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게 또 여러분들한테 유통이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끼워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쓰려면은 뭐 허락을 받든지 뭐 양해를 구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단 퍼가가지고 지가 돈 벌잖아. 이 돈 버는 게 특히 그렇죠. 막 화가 나요. 예. 아니 우리 광고주들은 뭐야? 그 광고 다 떼이고 그렇게 해서 떨렁. 그러니까 상품만 올라가면 이 광고주들은 빅엿을 먹은 거지. 이 스토리 TV 한번 길 가다 나한테 만나면은 그냥 뭐 그 앞에서 똥을 싸겠습니다. 제가. 예, 유튜브의 스토리 TV 뭐 이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은 뭐 참 개인으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이거는. 예. 아, 이거 참 하여간 우리 황교안 이야기로 오늘 아침 아주 화제의 꽃을 피웠는데 스토리 TV가 만약에 이걸 퍼가면은 제목을 뭘로 달까요? 요건 자르고 퍼가지 않을까요?
아니 황교안 걸 푼다면 팟캐스트에서 스토리 TV 언급해줬다라고 오히려 자랑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인생이 실전임을 또 깨닫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네. 이걸 잘못된 신호를 줄까봐 참 저도 걱정이 많이 됐는데 우선은 이렇게 말로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못 알아 처먹는다. 그러면 다음엔 또 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불행하게도. 네네, 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헌법재판소가 2월 말쯤에 탄핵 심판을 내린다며? 어? 우리가 증인을 무려 40명 신청했더니 그렇다면 2018년 2월 말에 결론 난다는 얘기죠? 그때면 내가 퇴임할 때인데 어째서 임기가 다 돼서 탄핵 심판을 할까? 거추장스럽게. 카카, 그게 아니라 2017년 2월 말, 즉 한 달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빨리. 그 한 달 동안에 40명한테 다 물어볼 수 있어? 10명 안 되게 불러서 묻고 끝낼 모양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이미 결론이 다 났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끝내면 눈치 보이니까 조금 끄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다? 아, 그러면 탄핵 기각으로? 카카, 정신 좀 차리십시오. 언제까지 4차원의 세계에서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씹새끼, 4차원이라니, 어? 죽을 4자 4차원? 18차원으로 해, 어? 난 아무래도 18하고 어울리니까. 카카, 근데 이거 어쩝니까? 저한텐 좋은 일인데 박순자가 탈당해서 우리 바른정당에 들어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 9명을 남겨둔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의 끝을 보여주었다, 이런 비분강개의 비언도 남겼습니다. 뭐라고? 비언을 남겨? 숙변? 탈당을 하려면 곱게 할 것이지 똥을 싸고 나가? 그리고 박순자가 세월호 실종자를 얘기해? 야, 걔가 평소에 세월호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니? 단식을 했니? 서명운동을 벌였니? 수중수색을 했니? 카카, 박순자의 지역구가 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안산 단원을인데요. 안산시에는 2개의 구가 있습니다. 단원구, 그리고 이구. 이 구가 어떤 구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덕양구, 2번 상록구, 3번 연제구, 4번 권선구, 5번
처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민경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 교수 만나겠습니다. 민경중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프타를 흔들더니 이번에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바로 TPP에서 탈퇴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원래 그 공약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하루 만에 TPP에서 탈퇴해버렸습니다. 뭐 100일까지도 기다리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행정명령 2호로 무역협정을 손보려고 하는 바로 이 트럼프식의 속전속결의 일처리 스타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제시했던 통상정책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실행된다는 신호를 전 세계 각국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다. 이렇게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TPP는 지난 2015년 10월에 타결됐는데요.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미국이 주도해서 온 세계의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 12개 나라가 참여를 했는데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아시아 중심 정책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예.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TPP를 폐지한 이유는 결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겠다. TPP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나라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미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해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참 미국 우선 정책, 대국의 길을 이렇게 포기한 것일까요? 자, TPP 협정 탈퇴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표방을 해왔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영향력 하에 두려는 그런 것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마디로 트럼프는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TPP 탈퇴로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그 부자들의 당 아닙니까? 예.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 간의 어떤 활발한 경제 거래를 통해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무기도 많이 팔아먹고 이런 것이 바로 공화당 정책이고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꾸로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미국의 현재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TPP 협정 탈퇴가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브렉시트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EU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환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영국도 영국 퍼스트 정책을 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 퍼스트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첫 정상회담이 영국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걸 보면 이제 전 세계 질서는 각자 도생이다. 각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위주로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이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심각한 상황이 됐군요. TPP, 이런 협정,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도 않고 하여간 뭔가가 있으면은 여기 다 가세해야 한다.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던 한국의 보수들과 상당히 대조됩니다. 닥쳤던 개 신세가 된다고 해야 할지. 자, 우리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텐데 말이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TPP에 가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간을 봐왔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TPP 어떤 이 협정을 미국이 탈퇴하면서 그 직격탄이 한미 FTA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의 FTA를 두고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무역협정이다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은 수출이 100억 달러 이상 늘고 7만 개 이상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프타에 이어서 FTA를 조만간에 그 손볼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에는 쌀 개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동차의 우리 수출이 지금 그 FTA로서는 최대 수혜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체제 자체가 이걸 대응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무너져 있고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TPP 협정 탈퇴는 버니 샌더스도 주장했던 바 아닙니까? 근데 예, 맞습니다. 이게 탈퇴를 주장한다는 면만 같지만 탈퇴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과 철학은 아주 육지와 육지 사이의 바다만큼의 간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의외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즉각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요, 우리 편이다. 당신은 우익이니 우리 편이고 당신은 좌익이니 우리 편이고 하는 방식이 잘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해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한다는 점인데요. 예.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은 TPP 탈퇴로 미국인들에게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미국 가게를 도울 수 있는 무역 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샌더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준다면 그와 일하는 것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죠.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여론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분명한 입장들을 서로가 얘기한다는 것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트럼프의 TPP 탈퇴 이거는 어떤 진보적 인식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제는 경제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는 이해관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은 모두 옳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인식, 그리고 실컷 줄 서가다가 나중에 뭐가 조금 힘이 없어지면 또 사정없이 밟아버리는 이런 정치 행태하고는
상당히 비교돼서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럽긴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현재 그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취임하자마자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워싱턴에 기반을 둔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이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 특히 해외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에 그 기업이 그런 것을 진행한다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에 동참한 사람 중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로런스 트라이브 등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움직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말하자면 상충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트럼프가 임기 못 채울 것이다. 4년 임기 못 채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민경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운명을. 뭐 솔직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그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의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 자체가 과연 언제까지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냐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책을 제가 한 건 최근에 읽은 게 있습니다. 예. Big Thinking, 즉 크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 이 미국 책의 원 제목이 Think Big and Kick Ass in Business and Life.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라는 그 책에 보면요. 트럼프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거래를 하는 일, 그 자체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거래 규모가 크고 내가 취하게 될 이익이 클수록 더 큰 열정을 느낀다. 특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랑한다.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거래라는 게 그 쌍방의 이익, 윈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는 이 책에서 그런 거는 개나 줘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하자면 그 트럼프의 이 같은 생각은 우리 뭐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목적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트럼프의 생각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상위권의 부를 부럽게 바라보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논리에 열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뭐 거창한 구호보다 안 입고 오면 나처럼 부자가 되어봐. 나는 입증했잖아. 왜 상위 2%를 부러워하면서 98%의 이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 당신은 있냐. 2% 안에 포함되려면 거저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논리가 바로 그 책에 담겨 있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트럼프는 천하의 장사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뭐 상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참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것이 이상한 사람이다. 각자의 생각은 있겠습니다만은 예. 트럼프의 어떤 빅 싱킹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면 지금의 트럼프의 행동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여간 참 미국이 이제 몰락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예, 민경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추운 겨울 힘들어도 작은 촛불이 되어주는 당신이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바른 마음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정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이제 새싹당 콩차는 www.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창걸몰은 한글입니다.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는 1월 31일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실시간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심층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더해 이슈 현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보내 생중계해드립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잘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은 이제 그 식탁 위에 큰 대접에다가 계란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네. 얼마든지 순두부찌개에다 넣으라고. 요즘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짜증납니다. 이 얼마나 나라가 허술하고 이렇게 개념이 없으면은 이 신선식품 중에 신선식품이자 기초식품 중에 기초식품인 계란난을 이렇게 겪게 만드는지 참 답답합니다. 황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 능력이 너무너무 떨어졌던 게 확 드러나 버렸죠, 이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뒤늦게 그 미국산 하얀 계란을 수입을 했다는 거고요. 어제부터 마트에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30판들이 한 판에 8,500원 정도에 유통이 됐다고 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를 보니까 식약처에서 호주산 계란, 갈색 계란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대요. 한 2만 개 정도를요. 예, 예. 요것도 설 직전에 뒤늦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번에 그 정부가 정책 대응을 너무 못한 거를 별개로요. 예. 굉장히 공포스러웠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서만 보던 식량 안보 문제, 이게 본격화되면 정말 무섭겠구나 하는 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이야기를 잘 안 드렸던 이유는 또 저건 또 왜 또 오버야 저까지 나가면 이상하잖아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봐.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저게 쌀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공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물론 쌀과 계란은 다르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제 걱정이 조금 오버스럽다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용기를 내서 제 고민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계란 파동이 나기 전 작년 10월 5일이요. 노컷뉴스 보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고작 3개월 전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계란 과잉 생산, 가공산업은 걸음마 단계, 정책 지원 시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3개월 전만 해도 한국은 계란이 너무 넘쳐나는 나라였어요. 기사 리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내 산란계 농장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계란 생산은 늘고 있지만 소비는 정체되면서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당시 기사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내 1일 계란 생산량이 한 4,300만 개 정도 된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니까 1인당 0.82개, 연간 한 300개씩을 먹어야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이 254개. 300개에서 한참 못 미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창고에 계란이 막 쌓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란이 쌓였다고 걱정을 하던 때가 불과 3개월 전인데 딱 3개월 만에 AI가 나돌면서 지금 계란 대란 사태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후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란 같은 농축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품은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농축산물은 천재지변 혹은 유통업체 농간 이유야 뭐였던 간에 공산품과 달리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 생겨도 공급량이 확 차이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핸드폰 끓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농축산품은 적절한 양의 공급이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들 생존에 직결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계란이니까 개당 300원에 육박하면 비싸서 안 먹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쌀이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 진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경제학계에서는 이 농산물 가격 폭등이 한 10년 주기로 계속 일어난다고 해요. 지난번에 농산물 가격 폭등이 한 2007년쯤에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2017년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식용유 값이 급등했죠. 그래서 20%가량 비싸졌다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아르헨티나에서 홍수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예. 콩 생산량도 줄어들고 콩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콩에서 기름을 째면 품질이 되게 안 좋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20%나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설탕도 덮쳤습니다. 원당 가격이 확 올라서요. 이것도 우리 기후랑은 아무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요. 원당 제일 많이 생산하는 브라질, 인도, 태국 여기서 작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다 천재지변에 관련된 일인데 심지어 설탕이나 콩 같은 경우는 한국의 천재지변도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태국 저 먼 나라들의 천재지변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국은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요.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식량 파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란 파동을 봐도 정부 대책이라는 건 거의 무정부 사태에 가까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요. 정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식량 부족하면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계란에서 대번의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계란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남아 돈다는 계란에서도요. 저게 쌀이면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이 평균 27% 정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 5위 식곡물 수입국입니다. 세계 5위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쌀만 겨우 자급률이 100%에 가까울 뿐이지 예.
뭐 자급률이 이렇게 전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기후 변수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이런 변수가 벌어지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총칼 들고 하는 무기 전쟁보다도 식량 전쟁이 미래 전쟁의 사활을 가를 거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많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선진국들 분포를 한번 가만 보십시오. 대부분 농업 강국들입니다.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 대부분 식량 자급률이 100%가 넘고 농산물 수출 강국이에요. 이게 괜히 벌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국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농업을 너무 홀대하죠. 농민들이야 죽던 말던 사회가 그냥 방치하는 수준인 겁니다. 예. 제가 그 서두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농업에 대한 뉴스는요, 사실 그 진보적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속된 말로 하면 좀 장사가 안 됩니다. 이 뉴스가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인기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인구 숫자 절대의 숫자가 작은 데다가 이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농민들 투표 성향이 너무 뚜렷해요. 자기 지역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 내보고 설득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이런 의식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농민이 줄고 줄어서 250만이라는 건데 그래도 인구의 5%는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농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 한 분밖에 없으세요. 인구 비례상 보면 15명은 농민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딱 한 명이에요. 그것도 지난번에 김종인 대표가 비례 안 주겠다고 한 걸 김영건 의원이 당원 투표로 뚫고 들어가서 비례대표 한석을 쟁취한 겁니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요즘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좀 주요 대선 후보들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좀 이른 대선 국면에서 내놓으시는데 농업 관련한 큰 그림은 잘 안 나오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요. 식량 안보라고 합니다. 적정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국가의 생존권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농민들의 인구 절대 숫자가 좀 작고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도 좀 잘 안 되고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건 현실이지만, 그래서 정치인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지만 국가 전체 경제의 틀을 보면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좀 다양하고 진취적이고 농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적인 영역으로서 농업을 다루는, 그래서 국민들이 언제 어떤 위기에도 안전하게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 계란은 국민들에게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럼요. 1년에 300개는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 맞죠? 그렇죠. 네. 우리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한 3,000개 먹어야 합니다. 통상 계란 프라이 하나 이제 먹는데,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가? 한 판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식탁에서. 네. 그런 주의자인데, 요즘 약간 삶의 어떤 의미를 많이 잃었겠네요. 예. 그 방송에도 좀 표시가 나서 팟캐스트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예. 좀 의아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선거 연령 지금 19살 네, 아닙니까? 근데 이걸 18살로 낮추자라는 네. 그런 주장, 캠페인이 야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의 이런 야만적인 정치를 네. 청산하겠다면서 나온 바른정당조차도 네. 18살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반대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주실 모양이죠?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를 냈었군요. 근데 이게 찬반 논리에 이미 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아시는 거고요. 예. 길게 부연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선일보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반대 논리를 한국교총의 주장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총의 논리는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학교와 교사들이 막막하다. 법적인 성년 연령과 학제가 다르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야 한다.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게 이제 대충 교총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요. 다만 이 경제 계급적 관점으로 보면 투표권 확대를 막는 거는요. 지배계급이 늘 역사적으로 해왔던 시도였습니다.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여성들의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대략 언제쯤 도입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됐죠? 그렇죠. 예, 우리가 무슨 자유주의 혁명이 벌어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고 이러니까 한 18세기쯤에 뭐 이렇게 도입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걸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나라가 영국인데 1928년입니다.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48년, 7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를 대충 한 7000년이라고 보면 예. 여성이 남성과 최소한 외형적인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진 게 100년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도 진짜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 투쟁해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1913년에 벌어졌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이분이 런던에서 그 유명한 경마 대회가 열렸는데 왕 소유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죠. 그 말이 달리고 있는데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그 말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앞에서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가시죠. 나흘 있다가. 그리고 이분이 쓰러진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였습니다. 요즘 말로는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뭐 자살을 하신 거예요. 왕의 말에 부딪혀서요. 직전에는 영국에서 유명한 유리창 깨기 투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여성분들이 런던의 모든 상점의 유리창을 다 박살을 내고 건물에 방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한 투쟁이었는지 상상이 가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는 많은 여성들이 투쟁을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남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단식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요. 여성 투쟁가들 단식을 중단시킨다고 이 호수를 코하고 입에 강제로 끼워서 음식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요? 네. 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감옥에 수감되면 무조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의식을 하니까요. 수많은 여성 투쟁가들이 단식 투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쩌다가 죽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기득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단식을 하면 일단 풀어줘요. 그러면 이제 여성 투쟁가들이 나가서 투쟁을 하면서 다시 밥을 먹고 좀 건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단식을 하면 또 풀어줘요. 그래서 또 밥을 먹으면 또 잡아들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듭니다. 이 법이 유명한 고양이와 쥐 법이라는 겁니다. 굶어서 건강이 나쁘면 일단 풀어주고 그러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얼마나 주기 싫었으면은요. 이런 일까지 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확립되고서요. 근본적으로 지배계급들은 정말로 뒷골이 당겼던 겁니다. 참정권이 확대되는 게 자기 턱 밑까지 목숨의 위협처럼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어떻게 이재용하고 개돼지하고 같이 한 표를 줘? 뭐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정권이라는 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닌 겁니다. 민권, 민주 이런 상징의 한 표가 되는 거죠. 이걸 지배계급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여성 참정권만 해도 저걸 저렇게 목숨 걸고 그 당시엔 남성 지배계급 기득권이 막으려 했던 건 여성들이 투표소에 가면 한 표가 더 생긴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성들이 결국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투표를 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를 고민을 한다는 건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순종적이지 않거든요.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지배계급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민중들을 차별하면서도 투표권을 절대로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개돼지로 살아. 이 이야기를 계속 강요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18세 참정권이라는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배계급에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물론 단순하게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 투표 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당이나 보수 쪽에 조금 불리하게 나와서 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정치공학적인 셈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근본적인 건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돌아가는 순간, 예. 학생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스템을 두려워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살인적이죠. 그리고 진짜 착취적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양산 시스템입니다. 우리 교육은요. 아주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확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사상가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으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 딱 하나씩을 꼽으라고 하면 석학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조리한 자본주의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민중들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디 민중들이 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숨죽이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지 말고 딱 그 자리에 멈춰서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발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들이나 사상가들, 지성들은 세계가 변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고요. 자본주의라는 게 워낙 세고요. 하지만 이걸 극복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생각하는 민중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지그문트 바우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초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쉽게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 우리가 평생 개돼지로 사는지 제발 생각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악의 평범성 말씀드리면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한나 아렌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일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그렇게들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저명한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참으로 불행히도 생각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서 제일 약하다. 복정 아래에서 생각하는 일보다 행동하는 일이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이 시스템이 고착화된다고 보는 거죠. 사상가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8세 투표권은 저는 본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지금까지 박탈을 해왔던 거죠. 우리가 그 박탈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입시지옥을 겪어야 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고의 기회를 박탈하고 아둔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박탈할 권리가 없어요. 청소년들한테요. 당연히 그건 그들의 권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들불처럼 저는 투표권 확대를 몰아붙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정권을 민중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민중들에게 고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저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데 감히 나이가 19살 이상 먹은 게 뭔데 18살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시험 공부나 잘 준비해라고 말할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개혁은 들불처럼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탄핵 정국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꼭 18세 투표권 하향이 반드시 빠른 속도 내에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는 이제 모레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예,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서울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내일 아침 7시 때 조간신문을 들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낸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아침에 배달된 조간신문과 당일 방송 뉴스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간추려드립니다. 아침마다 관록의 조간신문 해설가 김용민을 만나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기획한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 굿바이, 순바이. 예. 이 전시전을 두고 보수 세력이 또다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피사체가 박근혜로 짐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을 만든 창작자인 이구영 화가 연결하겠습니다. 이구영 화가님? 예, 안녕하세요. 이구영입니다. 네, 예. 박근혜 누드 위에 박정희 그림, 강아지 2마리, 하녀인 최순실, 창밖에 세월호. 이 그림 맞지요? 예, 제가 그린 작품 맞습니다. 예, 예. 이 그림은 원작이 있는 패러디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작품이죠. 예. 에드와르도 마네가 1863년도에 발표한 작품이에요. 예. 그 제목이 올랭피아로 되어 있는데. 예. 근데 그 작품을 보면 되게 재미난 지점이 있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작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게 자기 그 순수 창작이 아니라 저처럼 그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작품을 이제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예, 지금으로 치면 한 154년 전 정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작품처럼 논란이 됐던 작품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뭐 그 누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에 그릴 때는 굉장히 신성시했는데 예. 그러니까 신격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신비롭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좀 파격적이었던 게 거리에 있는 여성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작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리얼리티를 표현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이 받는 작품인데 예. 그 당시에는 지나친 파격이었다. 예. 그래서 사회적인 논쟁이 좀 됐었고요. 그 작품을 저는 이제 그 패러디한 작품이죠. 예, 예, 예. 모델의 모습하고 하녀의 모습을 이번에 국정농단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씨의 모습으로 대치를 시킨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 세월호 7시간
그 부분을 같이 그림의 소재로 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작에도 맥락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이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에도 맥락이 있을 텐데 그 맥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들이라서. 예. 예, 그 여성 모델이 이제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요. 예. 뒤에 그 흑인 여성이죠. 예. 흑인 여성이 이제 꽃다발을 하나를 들고 있는 그런 작업이에요. 원래 원작이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라는 것이 예. 실제 실물을 갖고 그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성이 이제 뭐 거리의 여성이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성은 이제 흑인이고 나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흑인을 등장시켜서 예. 그 뭐랄까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모습을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성의 어떤 그 지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트릭을 또 쓴 게 뭐냐면 예. 거리의 여성이 존재하던 자리에 원래 원작이 갖고 있던 마네가 그린 그 그림의 원작이라고 할 거예요. 그 창작 모티브가 됐던 작품. 예. 피아노의 그 우르빈의 비너스의 비너스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순실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자.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복원을 해놨다는 건데,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대통령을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으며,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가의 수반이고,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세월호는 이제 304명의 희생자를 낳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작가 입장에서 그 작품의 이미지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했던 것인데 전혀 그 내용에 관계없이 누드가 맞냐 안 맞냐 어떻게 대통령을 누드로 표현하냐 이런 거에 천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때 쉬었다.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았다. 관저에 있었다.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최순실은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이런저런 구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이 이제 창작된 것이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문제는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더 많은 그런 그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뭐 상상의 산물이고요. 또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작품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단순히 누드다, 외설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 이 잣대는 그야말로 유신정부 시대의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자, 당장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 같은 경우 예술인들의 건전한 시국 비판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한 표현인데요. 말이 너무 지나치죠. 그러니까 인격 살인이니 선동이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일부러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유사일에 그 누드를 그렸던 모든 분들은 모든 작가들은 인격 살인을 행한 것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표현인데 너무 과한 말씀이고요. 사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한계가 없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해도 되고 이것은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어쩌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표현하면 안 돼. 이거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지금 현재 그 특검에 올라가 있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예. 김기춘 씨가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이런데 예. 그 블랙리스트를 우리 마음속에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아, 마음의 블랙리스트. 아주 표현이 그렇죠. 예, 인상적입니다. 서로 불편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라. 나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라는 부분하고는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부분인 거죠. 예. 이게 뭐 어떤 섹슈얼리티를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만드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아니 하여튼 뭐 이런 걸 얘기해 줘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요. 네, 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이 피사체가 박근혜라는 점에서 네. 새누리당 보수 세력이 발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누드 상태의 여성이 박근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저들이 과연 이걸 갖고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전혀 그거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해필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문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 그러니까 성역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어떤 뭐 그 여성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똑같은 피사체이고 똑같은 표현의 어떤 소재로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정말 그 박정희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권력을 그 신성과 이렇게 동일시시키는 거기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정미홍 씨 같은 극우 인사는 이 성희롱으로도 보던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예. 어떻게 이거를 그 음해하고 이 의견과 다른 나의 표현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예. 그러한 속에서 나온 좀 이렇게 불쾌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도로 작업을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대통령 풍자 전시회를 연 표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윤리위에 회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속보를 통해서 예. 이야기를 좀 접했는데요. 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예. 하지만 그것을 국회라는 공간에서 예. 굳이 전시할 필요가 있냐. 예.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셨던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를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돼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라는 공간은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지 길에서 아니면은 전시장에서 이러한 예술 행위는 통용이 되고 국회라는 공간에서는 하지 마라. 거기서는 윤리적인 잣대가 다르다. 이런 말로밖에 안 읽히거든요.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표현 자체도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예. 제가 많이는 모릅니다만 그 프랑스의 작가 그 볼테르의 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며 예.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과 함께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이 한 역할은 뭐였습니까? 저희가 그 블랙리스트에 그 등재된 작가도 있고 예. 뭐 그렇지 않은 작가도 있을 것 같은데 한 20명 정도의 작가가 의기투합을 한 거죠. 예. 사실 그 광화문 광장에 뭐
100만, 200만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1000만이 넘는 분들이 연인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예.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표현되는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예. 아, 이것이 어떻게 나라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권력이고 그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 것 같은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이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해서 촛불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예.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림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것들을 그 표현을 어떻게든 하자.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작가들, 분노한 작가들이 모인 거죠. 모여서 이러한 취지로 작업을 하겠다 하고 그 표창원 의원님하고 그 상의를 해서 그 국회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협조를 해주신 부분이죠. 그 표 의원께서 뭐 작품을 다 보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일일이 그거를 뭐 이렇게 검수를 했다거나 먼저 사전에 확인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 작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작가의 어떤 그 마음이나 뭐 그 내용에 맡기는 그런 부분으로 표 의원님께서는 이제 장소 그 국회의원 의원회관의 그 로비 1층 로비였는데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 사무처에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그 저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최를 해주신 거죠. 장소 주선만 했다. 내용적으로는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작품에 관해서는 작가들이 책임을 진 부분이었고 공간이나 뭐 전체적인 그 토크 콘서트까지 같이 했던 부분이라서 그 내용 같이 합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이고 참 21세기에 이 작품의 내용을 갖고 이 시비를 걸고 뭐 이걸 갖고 옳으니 그러니 이 토론하는 것 자체가 참 사실 좀 환멸에 가까운데요. 우리 이 선생님 그 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셨습니까? 뭐 영광스럽게도 2번이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조갑재 씨가 이번 그림을 봐서도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이 증명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분도 이번 수사 대상이 되셔야 되겠네요. 왜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럼 옳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수사에 이진이 돼야 한다. 저는 이제 이번 그 문제를 보면서 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블랙리스트를 이제 국정농단이라든가 헌법 유린에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또 다른 그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누구를 뭐 구속시키고 벌을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예술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더 광범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참 복잡하시겠습니다. 이 상황이. 근데 뭐 참 우리 사회가 나중에는 이런 시절을 웃으면서 또 회고할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구영 화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공화국 논평.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도 모르게 현 충원에 다녀오신 보안의 여왕 박근혜 동지께서는 황교안 동지를 두고 독재적 발상을 한다고 비판한 장제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고자질쟁이 장제원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장제원은 황교안 동지에게 대선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짓거리었다. 이것은 보수 언론도 인정한 박근혜 동지의 호위무사 황교안 동지를 한번 써먹고 버리는 카드로 치부하는 것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장제원은 원조 호위무사 이정현의 대선 불출마 여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제원은 황교안 동지가 자신의 경거망동을 꾸짖자 이를 언론에 폭로해버렸다. 이것은 나쁜 사람 노태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용과 다름없는 고자질쟁이의 추태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장제원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삼촌만 믿고 까불었다가 지명 수배자인 것이 드러난 반기문의 조카 반주현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의 경향신문 칼럼 우등생 신화는 끝났답니다. 나를 대신할 대표 선수를 찾아 위임하는 것. 일본의 근대 사상가이자 루신 연구자였던 다케우치 요시미는 이것을 우등생 문화라고 불렀다. 그는 일본이 군국주의화해 만주 침략과 태평양 전쟁의 길로 들어선 까닭을 거기에서 찾는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문화는 우수하다. 우수한 선수들이 구축했으니 우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등생들이 우수하다고 말하니 열등생인 인민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등생들은 우수한 일본 문화에도 우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회의 열등생들이다. 우등생만 존재한다면 일본 문화는 완전할 텐데 열등생이 있어서 그만큼 불완전해지고 우등생이 아무리 분발해도 열등생이 수준을, 평균을 깎아내린다. 우등생이 대표 선수가 돼 국제 경기에서 승리하면 열등생에게도 명예다. 열등생은 우등생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고 응원해야 한다. 그런데 졌다. 왜 졌지? 그들은 생각한다. 열등한 부분이 우수한 부분을 끌어내려서다. 기필코 승리할 우수한 부분이 열등한 부분의 방해 때문에 졌다. 결코 우리의 우수한 부분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패전의 책임은 열등생에게 있다. 그래서 선수 교체다. 당연히 교체한 선수도 우등생이다. 우등생이 아니면 선수가 될 수 없다. 정치 무관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능력 있는 우등생을 열망하는 우등생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집권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을 수도 있을 만큼 정치가 생존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이 배출한 이른바 우등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찾아오게 될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나를 대신할 우등생을 찾는다. 그렇게 선발된 우등생 대표는 우리 편이고 그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나쁜 사람이다. 다케우치 요시미는 우수한 문화의 열등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우수한 부분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라면서 문제인식의 핵심을 반전시킨다. 그간 우리가 우수한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문화 자체를 거부하면
어떠냐고 되묻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냉혹한 일상의 현실은 단지 정권 교체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개인이 착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왜? 그건 우리가 열등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등생이라 믿어왔던 우리 사회의 우수한 부분이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우리의 상식과 양심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런 문화의 전복 없이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는다. 네,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나는 나를 대표한다. 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